안녕하세요, 더슨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먼지뉴스 소식으로 찾아뵙네요. 지금 첫 번째 소식은 할리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지금 뭐 스포스터 S나 이런 순행식 스포스터 말고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스포스터를 부활시킬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단발성으로 이번에 막 시작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 요한 자이츠, 기존의 CEO였죠. 이분이 물러났습니다. 일단 좋아서 물러날 일은 없을 것 같고, 뭔가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자기는 할 만큼 했다, 이게 경질된 건 아니에요. 그 요한 자이츠가 물러나면서 임원진들 대부분이 동반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할리 데이비슨의 부진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죠. 거기서 대부분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달라진 거는 CEO와 임원진들이 사퇴를 했다. 근데 그 부분 조금 달라진 내용이고, 지금 이제 후임자를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얼른 안 찾아지나 봐요. 지금 글로벌에서 할리 데이비슨의 1, 4분기 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판매 자체는 21% 감소했고 수익은 38%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판매는 20% 정도 감소한 거고, 수익은 약 40% 가까이 감소를 한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악재가 있죠. 외부적 요인도 있고, 지금 할리 데이비슨 내부적 요인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내부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드 팬들도 충분히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수긍할 만한 그런 바이크가 지금 준비가 되는 것 같고, 이 소식은 저도 조금 믿을 만한 곳에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미 요한 자이츠 CEO 시절부터 개발이 되어 오고 있던 거긴 하다고 합니다. 할리의 순행 모델들, 이제 예전에 750이라든지 이제 지금 나오는 나이스터, 스포스터 S, 그리고 펜아메리카까지 해가지고 그 신형 모델들이 주춤하면서, 최근에 할리 데이비슨이 신형 모델을 출시한 숫자보다 모델을 없앤 숫자가 훨씬 많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 뉴 모델 런칭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고, 단종에 대해서는 과감했었죠. 드디어 과감한 단종이 아닌 과감한 신형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리 데이비슨이 미국에서만 만들지 않잖아요. 태국에서도 만들고 이러니까 이런 엔트리급의 전통적인 크루저를 생산하기에 굉장히 여건이 좋아졌죠. 외부적 요인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할리 데이비슨이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할리 데이비슨이 자체적으로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 스포츠터급의 할리 데이비슨의 무드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엔트리 크루저 바이크, 이거의 출시가 그렇게 놀랄만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소식은 트라이엄프의 스크램블러 400XC 출시 소식입니다. 이게 일전에 저희가 먼지뉴스에서 400XC의 출시가 예상된다, 지금 테스트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출시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미 이거는 베이스 모델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출시가 생각보다 빠를 것이다, 그런 예상은 드렸었어요. 일단 가격이 스크램블러 400X 기준으로 약 10% 정도 비쌉니다. 10%가 비싸다는 거는 당연히 상위 모델이란 뜻이겠죠. 기존의 스크램블러 400X가 스크램블러지만 약간 공도지향 스크램블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구성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확실히 오프로드 성능을 대폭 강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스포크 휠을 장착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튜브리스 방식이에요. 그리고 무게가 5kg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의외시겠지만 스포크 휠이 은근히 무거운 액세서리입니다. 철사 같은 거로 돼 있고 자전거 바퀴처럼 생기고 이래가지고 가볍게 보이는데, 스포크 휠은 은근히 무거운 장비예요. 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충격 흡수나 이제 그런 상황에 좋은 거고, 이제 디자인 쪽으로 클래식한 무드가 강하니까 그런 강점을 갖는 거지, 경량화를 위해서 스포크 휠을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21인치 휠을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크램블러는 19인치 정도도 충분하다. 장르적 특징이 그렇게 하드코어 오프로드를 달릴 건 아니니까, 오히려 19인치, 17인치 이 휠셋을 채택함으로써 시트고 억제나 그리고 공도에서의 편의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타협하는 게 스크램블러에는 오히려 더 현실적인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ABS 모드가 있으니까 당연히 뒷바퀴 ABS는 해제가 되겠죠. 이게 트라이엄프의 400 시리즈들 가격 정책과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더들은 싼 바이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다고 막 살 것 같으면은 이미 싼 바이크들은 기존에 있었어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저가 바이크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이미지는 좋은 거고, 가격은 최대한 억제가 되면 또 좋은 거고, 이거는 당연하죠.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트라이엄프의 400 시리즈들이 굉장히 어필이 잘 됐었죠. 근데 이게 초기에 시동 이슈가 있으면서 약간 주춤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해외에서도 시동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똑같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따뜻한 나라에서 만든 바이크에 대해서 조금 더 가혹한 환경이긴 해요. 아무튼 지금 그 400 시리즈의 좋은 흐름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바이크의 출시인 것 같고, 아마 이게 먼저 나왔으면은 스크램블러 400X가 상당히 판매가 힘들지 않았을까.
400X를 먼저 팔고 XC를 출시한 게 트라이엄프 입장에서는 X를 판매하기 좋은 그런 상황 만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XC가 출시했을 때의 X 판매량이 또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네요. 저라면 XC를 살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KTM의 690 엔듀로 R의 랠리 버전입니다. 어드벤처 R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름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이제 테스트 라이드 소식인데, 지금 현재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바이크도 약간 딜레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크의 출시는 언제가 될지 기약은 없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근데 이제 우선 이 바이크가 출시되면 좀 이럴 것이다 라는 예상치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시트 후보가 그 690 엔듀로 R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690 엔듀로 R보다 시트 후보는 높아질 겁니다. 690 엔듀로 R의 시트 후보가 929mm예요. 그냥 930mm 정도죠. 엄청나게 높은 시트 후보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CRF나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쇼기 낭창거리지가 않아가지고 안 그래도 높은데 그렇게 푹 주저앉는 바이크도 아니에요. 그 690 어드벤처 R이 출시한다면 아마 이것보다 더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한 940mm, 950mm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양산형 랠리 바이크라고 봐야 돼요. 랠리 레플리카 이런 거 제외하고는 가장 랠리 바이크에 가까운 바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튜닝을 해서 사람들이 막 탔어요. 690 엔듀로 R에다가 연료 탱크 교체하고 앞에 프론트 카울 씌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랠리 바이크로 개조해서 실제로 그런 경쟁적인 레이스에 출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로 유라시아 횡단을 하는데 굉장히 오프로드 성향의 유라시아 투어를 한다든지, 대륙간 오버랜딩을 하는데 완전 오프로드를 사용해서 그런 투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드코어하게 사용된 바이크가 690 엔듀로 R이었고, 이제 그거를 극단적인 장거리 세팅으로 바꾼 바이크들이 그렇게 랠리 킷을 두른다든지 대용량 연료 탱크를 두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커스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수요를 KTM도 모르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드벤처 R의 출시가 상당히 이 정도면 굉장히 오래 참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허스크바나에서 701 롱레인지 버전을 한번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은 찍먹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이거에 좀 더 본격적인 사양으로 이번에 어드벤처 R을 개발 중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알려진 소식이 많지가 않은데 제가 지금 현재 690 엔듀로 R을 타고 있거든요. 이 바이크의 어떤 헤비듀티 버전, 이 바이크의 장거리 버전, GS로 보면은 GS 어드벤처가 있고 GS 노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엔듀로 R이 노멀이 되는 거고 어드벤처 R이 어드벤처 버전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바이크는 나오면은 인기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좀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출시가 된 바이크고, 이걸 양산형 바이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의 공도를 포기한 그런 바이크로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출시가 된다면 인기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너무나 KTM스러운 바이크잖아요. 지금 KTM의 대부분 듀크던 어드벤처 시리즈 대부분 아직까지 이렇게 KTM의 야성이 잘 지켜지고 있는 바이크가 없습니다. 다른 바이크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 타협이 들어갔어요. 근데 690 시리즈만은 예전에 그 KTM의 광기가 남아있는 그런 바이크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라인에서 어드벤처 시리즈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끌고 갈 수 있는 모델은 필요해요. 특히나 지금처럼 KTM이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을 타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바이크의 출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카드로 쓸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바이크인 것 같고요. 이거 예약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벌써 단색 모델, 그 그래픽 들어간 모델 말고 단색 모델은 예약이 마감이 됐다고 하네요. 상당히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헬멧에 대한 희소식이에요. 독일 모토라드라고 이륜차 전문 미디어인데 여기에서 최고의 어드벤처 헬멧으로 선정됐어요. 그 해외에서는 지금 이미 알파 60에 대한 테스트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브랜드기도 하고 저도 기대가 되고 있는 헬멧이어가지고 자료를 좀 꼼꼼히 봤는데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무게가 가볍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무게라는 게 바이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온로드 바이크에서 무게는 조금 더 관대해져요. 가벼우면 물론 좋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볍게 만드는 게 꼭 능사는 아니에요. 근데 어드벤처 장르로 가면은 이게 가벼움에 대한 가중치를 좀 더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이 HJC의 그 알파 60이라는 모델이 다른 편의성을 많이 챙겼다고 한들 지금 가벼운 헬멧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 무게가 지금 수치적인 무게는 지금 가벼운 헬멧이 아니지만 착용했을 때 무게감이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드벤처 헬멧이라는 게 꼭 오프로드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온로드도 뭐 장거리나 또 어느 정도 고속 영역까지 커버를 해줘야 되는 헬멧이기 때문에 이제 양쪽을 다 봐야 되겠지만은 온로드에서의 퍼포먼스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쓰고 좀 힘든 곳에 들어갔을 때 그 헬멧의 무게감이라든지 통풍성이라든지 얼마나 헬멧 내부가 쾌적하게 유지가 되고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지 좀 그런 요소를 집중적으로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멧은 출시하면은 저희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재밌는 텐트 소식을 전달 드려볼게요. 니모라는 브랜드를 제가 원래 좋아해요. 여기가 조금 아이디어가 재밌는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여기가 그 공기 펌프 뭐 이런 거를 잘 사용해가지고 에어빔 텐트인데 뭐 약간 백패킹용 이런 텐트도 만들고 뭐 샤워기도 만들고 네,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선보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니모의 드래곤플라이 바이크팩 2P라는 텐트를 출시를 했는데 원래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외국의 텐트 브랜드 중에서 자기들의 베스트셀러 텐트들을 바이크팩 버전으로 출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빅아그네스에서도 이런 바이크팩 텐트가 나오고 MSR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니모의 드래곤플라이라는 텐트가 조금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 텐트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뭐 물론 초경량으로 가면은 더 가벼운 텐트들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가벼운 텐트에 포함이 돼요. 이게 2인용 텐트인데 무게가 1.83kg입니다. 모토 캠핑에서 중요한 거는 무게보다 부피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짐은 바이크가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백패킹처럼 사람 몸에 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에 돈을 쓰는 거는 뭐 물론 그것도 좋은데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에 돈을 쓰는 거는 모토 캠핑에서는 상당한 이점을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텐트가 굉장히 작게 접힙니다. 패킹 부피가 엄청나게 콤팩트해요. 텐트 바닥면이 약간 마름모인데 이제 이런 거를 테이퍼드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정사각형인 것보다 약간 두 명이서 취침할 때 조금 친해야 되는 건 있어요. 안 될 건 아니고 둘이서 좀 친하다면은 둘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 만약에 혼자 쓴다라고 하면은 호텔이죠, 호텔. 이게 양쪽에 출입문이 있고 전실도 2개가 있습니다. 특히 모토 캠핑에서 2명이서 쓰려면은 이 요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이제 전실에도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재밌고, 그리고 텐트 위에 데이지 체인이 있어가지고 장비 걸고 뭐 빨래를 말린다거나 여러가지 아이디어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랜턴처럼 빛의 직진성이 좀 강한 그런 라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천장에다가 넣었을 때 빛을 산란시켜주고, 또 이게 약간 노란색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좀 빛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할까? 이런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자전거 캠핑을 위해서 스토프백의 디자인이나 뭐 웨빙으로 해가지고 걸 수 있게 만든 거나, 그리고 이제 폴의 단수를 조금 늘려가지고 좀 더 작게 접을 수 있게 만든 이런 아이디어들이 기본적으로 자전거 여행자들을 위한 텐트이기 때문에 바이크 여행자들에게도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텐트 구성 자체가. 그래서 모토 캠핑을 하면서 좀 가볍고 작게 접히는 텐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텐트를 좀 추천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너무 재밌고 뭐 텐트 디자인도 저는 뭐 괜찮네요. 오늘 먼지뉴스 이야기의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네요. 뭐 크루저부터 어드벤처, 뭐 그리고 텐트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좀 즐겁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편집해서 후딱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보셨다면 어지간하면 구독 눌러주세요. 이제는 저희 더스티노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스티노의 박쌤이었습니다. 부릉부릉. 목표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 더스티노 이 길 멈추지 않아 부릉부릉